감정 안정의 비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 평온한 삶의 열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의 존재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을 때 등대가 되어주듯 주변 사람들이 절망과 혼돈의 감정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바로 그 안정된 사람이 당신을 부정적인 시면에서 건져 올리고 다시금 평온의 해안으로 인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경랑 같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설령 온 세상을 손에 쥔다 해도 그 불안정한 내면은 결국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의 기분과 마음 상태를 온전히 주관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속절없이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여 그 변덕스러운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각자가 감정의 파도로부터 자유로운, 견고하고 안정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삶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심리적 힘을 기를 수 있을지, 그 깊이 있는 방법들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야생마 효과와 감정의 심연, 보이지 않는 덫을 이해하기, 심리학의 영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야생마 효과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효과는 우리를 실제로 패배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파생되어 우리 내면에서 요동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일깨워줍니다.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에서 야생마의 다리에 교활하게 달라붙어 생명력을 조금씩 빨아먹는 흡혈박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은 그 작은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분노에 차 거칠게 몸부림치지만 그 끈질긴 박쥐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야생마들이 이처럼 끊임없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시달리다 결국 기력이 다하여 쓰러져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동물학자들의 면밀한 연구 결과 이 흡혈박쥐가 실제로 빠는 피의 양은 극히 미미하여 말을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생마가 죽음에 이르는 진정한 원인은 박쥐라는 작은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극도의 분노와 걷잡을 수 없는 공황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한 필사적인 몸부림 속에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 보이지 않는 야생마 효과에 자신도 모르게 지배당하곤 합니다. 가령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면 그로 인해 촉발된 불쾌한 감정은 온종일 검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직장 동료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거나 심지어 중요한 고객과의 관계에서 예기치 않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날 하루는 아무런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허무하게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문제의 핵심이 과연 사건 그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 내면의 감정적 반응에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이러한 명료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정적 반향 조절력, 넘치는 감정을 정제하는 내면의 힘, 우리는 삶에서 감정적 반향 조절력, 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배우고 연마해야 합니다. 이 감정적 반향 조절력이란 세상의 모든 자극과 사건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섣부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관조하는 내면의 힘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금 늦추어 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수많은 경우 우리의 지나친 감정적 민감성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감정과 정보를 단순화하고 핵심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감정적 반향 조절력은 꾸준한 수련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고귀한 능력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이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격동에 우리 삶의 키를 내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압도하거나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평화를 파괴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위협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위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신에게는 견고한 감정적 반향 조절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도록 허용하지 않고 마치 바람처럼 흘려보내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지혜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그 어떤 외부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본질을 꿰뚫고 그 파도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방법,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감정이 실제로 생명력을 갖는 시간은 놀랍게도 단 90초에 불과합니다. 감정이 처음 솟아오르는 그 찰나의 90초 동안은 마치 거친 급류처럼 감정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90초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감정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그 감정의 끈을 붙잡고 그 생명력을 연장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렬한 감정이 갑자기 당신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명확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완전히 몰입해 버린다면 그 감정은 단 몇 분을 넘어 심지어 30분 혹은 그 이상까지도 당신의 내면을 지배하며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유독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어떤 해방감이나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고 자제하는 것은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단언컨대 95%를 훨씬 웃도는 높은 확률로 당신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머지않아 깊은 후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평정심을 되찾고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즉,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숨겨진 내면과 진실된 모습을 전부 드러내 보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설명하고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실로 전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실제 모습보다는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당신의 이미지만을 선택적으로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저의 본질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점점 더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명백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다 해도 저는 그것을 굳이 바로잡기 위해 귀중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신뢰할 것이며 반대로 당신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설명한다 한들 결국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롯이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당신의 삶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내면에 불필요한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의 깊고 울창한 정글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친구가 굶주린 사자와 맞닥뜨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놀랍게도 한 친구가 갑자기 극도로 침착한 태도로 허리를 숙여 자신의 신발끈을 정성껏 고쳐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신발끈은 왜 매는 건가? 우리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달린다 해도 저 사자보다 빠를 수는 없을 텐데. 신발끈을 매던 친구는 여전히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사자보다 빠를 순 없겠지. 하지만 난 자네보다만 빠르면 충분하네. 이 이야기가 다소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시사합니다.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극도의 공포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긍정적인 감정과 침착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삶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경랑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래전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삶은 대개 혼란과 문제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폭발하지 마십시오. 모든 형태의 분노는 결국 내면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오직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면한 문제 해결입니다. 만약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즉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다시 시도합니다. 그들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가 자신들의 목표를 향한 항해를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정은 종종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뿐 결코 기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힘겨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명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어리석음이라는 씨앗에서 싹을 틔워 결국 후회라는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된다. 원초적 본능의 경랑 속에서 이성의 등불을 밝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느끼게 만드는 불합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당신은 내면의 이성이라는 등불을 밝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통제하는 법을 의식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도로 위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언성을 높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만약 자신이 강력하게 맞서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당신의 마음과 정신이 어떤 강력한 충동, 즉 원초적인 공격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DNA 깊숙이 각인된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에서 비롯된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야생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 즉 싸우거나 fight, 혹은 도망치는 것, flight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나 극심한 두려움이 당신의 온 마음을 압도할 때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 당신이 받은 모든 고등교육, 그리고 당신이 읽었던 모든 현명한 책들의 가르침은 순간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치 모든 문명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원시적인 야수의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생존 본능 속에서도 위기를 통제하고 현명하게 대처했던 그 지혜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과연 싸움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망을 선택할 것입니까? 놀랍게도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실상 도망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면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폭발을 통해 현실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련된 대인관계와 소통의 영역에는 감정배제 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층 높은 차원의 기술이 존재합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길가의 상점에서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졸랐고, 마음씨 좋은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미숙한 탓에 아이스크림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고, 결국 아이스크림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즉시 큰 소리로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들고 있을 줄도 모르니. 사주자마자 한 입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아이는 놀랍게도 매우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왜 엄마는 저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훌륭한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대화의 감정을 듬뿍 담아 표현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항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마음의 편안함 또는 정서적 여유로움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면의 평온함을 쉽게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길에서 필수품을 빠뜨리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나, 미리 숙소를 예약하는 것을 깜빡하여 도착한 도시에 머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건은 이미 발생했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황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차분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순간적인 분노가 당신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어떤 사태의 결과를 책임지고 수습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을 함부로 풀어놓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찬란한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가기. 어느 대학의 노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롭고 재치 있는 농담을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학생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교수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치 처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흥분된 표정으로 방금 했던 그 농담을 학생들에게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학생만이 어색하게 마지못해 몇 번 웃었을 뿐 대부분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더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다시 그 농담을 아주 상세하게 세 번째로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웃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전체에는 침묵이 흘렀고 학생들은 교수가 혹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노 교수는 천천히 그리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농담에 3번 연달아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이미 지나가 버린 똑같은 슬픈 일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까? 순간의 분노에 휩싸여 화를 내는 것은 실상 다른 사람의 과오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형벌하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끝없이 괴롭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은 타인이 당신을 향해 겨누었던 날카로운 칼날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상처의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 칼을 뽑아 들여다보며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결국 다시 그 칼을 자신의 가슴에 꽂는 반복적인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풀이하여 입히는 상처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지독한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만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나간 고통의 그림자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찬란하게 빛나는 내일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시오.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두 가지 강력한 심리적 태도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심리, 과거의 당신을 깊은 슬픔에 빠뜨렸거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했던 사건들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가슴 아픈 시련의 경험이었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이었든, 중요한 시험에서의 실패였든, 혹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든 말입니다. 그 사건이 당신의 삶에 아무리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현재의 관점에서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당신을 짓눌렀던 그 격렬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과연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 심리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현재 당신이 어떤 불쾌한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든 잠시 멈춰 서서 먼 미래의 당신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조망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분 후에 나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열흘 후에도 이 사건이 지금처럼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더 나아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그 대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거대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시간이라는 긴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작은 점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생존자의 심리.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항상 자신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해야 하며 종종 왜 나는 저들처럼 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자괴감 섞인 질문을 던지도록 암묵적으로 강요받으며 자랐습니다. 한 흥미로운 사회학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90%에 달하는 성공 가능성보다는 단 10%에 불과한 실패 가능성에 훨씬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여전히 90만 원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안도하기보다는 잃어버린 그 10만 원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아쉬워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며 그 결과 또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생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재해석해 보십시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당신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궁극적으로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받아들이지 않음이 지닌 심오한 힘. 어느 화창한 날 자비의 화신이신 부처님께서 한 평화로운 마을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불만을 가득 품은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다가와 매우 무례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세상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요. 사실 당신도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위선자일 뿐이요. 그러나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분노나 동요의 기색도 없이 오히려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끝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젊은이는 부처님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제 것이 되겠지요. 제가 직접 값을 치르고 구매한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젊은이여, 그대의 말이 옳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대의 분노와도 같은 이치이니라.
만약 그대가 나를 향해 거친 분노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대의 분노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결국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대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만약 그대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싶다면 먼저 그대 내면에 타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그 빈자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대가 다른 이를 향해 미움과 증오를 품으면 그 순간 가장 먼저 불행해지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다른 이를 향해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을 베풀 때 그대가 되돌려 받는 것 또한 따뜻한 사랑일 것이며 그리하여 세상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의 대가, 그리고 빠르게 생각하기와 느리게 생각하기의 지혜 사실,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 감정의 경랑에 휩쓸린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이 충분히 크고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파괴적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충분히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을 현명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법을 절실하게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큰 손실을 경험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만약 아직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치른 대가가 아직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충분히 무겁거나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결국 당신의 소중한 직장을 잃게 만들거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당신 곁을 영원히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당신은 그제야 분노 조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의 뇌가 정보를 빠르게 생각하느냐 혹은 느리게 생각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구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저명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뇌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고 시스템으로 나뉘어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1, 빠른 생각. 이 시스템은 매우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종종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로 이 시스템에 의존하여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2, 느린 생각. 반면에 이 시스템은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적인 집중력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능, 즉 시스템 1의 즉각적인 반응을 의식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신중한 시스템 2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어떤 특정한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심각한 대가를 치러본 경험이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어떤 감정적인 실수로 인해 큰 손실이나 아픔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단순한 직장인이든 성공한 사업가이든 당신 자신이 단지 당신 개인에게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고객과 당신이 속한 조직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문제의 핵심은 객관적인 소통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 소통 과정에 개입되는 주관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감정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조차도 예기치 않게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결국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파괴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솟구치는 분노를 즉각적으로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저 아주 작은 신체적 동작 하나만 취해 보십시오. 바로 자신의 고개를 부드럽게 위아래로 끄덕여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고조되었던 감정적 긴장 수준이 즉각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한 유명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세상에 어떤 일이 당신의 평온한 감정에 파문을 일으킨다면 당신이 집중해야 할 핵심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그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통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감정의 안정은 우리 인간을 더욱 깊이 있고 이성적인 존재로 성숙시키며 타인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안전감과 친밀감 그리고 깊은 신뢰감을 선사합니다. 마음가짐의 변화가 빚어내는 운명의 기적. 여러분은 과연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의 운명 전체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엄청난 부를 일구었지만 한순간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던 한 상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했다고 느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가에 이르러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그의 시야에 강둑 한쪽에 홀로 외롭게 앉아있는 한 어린 소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상인은 의아한 마음에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위험하게 강가에서 무얼 하고 있니? 소녀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강에 몸을 던지려고 해요. 상인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는 것이냐?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저는 그 사람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해서 이제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인은 자신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얘야, 네가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렴. 소녀는 상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분명 제 삶을 아주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소녀는 마침내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저씨는 이렇게 깊은 밤에 이곳 강가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잠시 밤바람을 쐬러 산책을 나왔을 뿐이란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상인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자신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맨주먹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비록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며 단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일 뿐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 상인은 실제로 이전보다 더욱 위대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똑같은 사건이나 시련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의 정해진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수많은 상실의 경험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수로 깨뜨려버린 유리잔, 소매치기 당한 지갑, 가슴 아프게 떠나간 연인, 오해로 인해 멀어진 오랜 우정처럼 말입니다. 그런 상실의 순간에 잠시 멈춰 서서 이것 또한 삶의 일부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만약 그 상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초연하게 마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부여한 가치들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항상 혼란과 격동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 공황 상태를 선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냅니다. 당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돈은 노력하면 다시 벌 수 있고 사라진 직업은 새로운 기회를 통해 다시 찾을 수 있으며 멀어진 친구는 진심을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떠나간 사랑 또한 새로운 인연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그토록 두려움을 느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당신은 분명 새롭게 다시 태어난 듯한 가벼움과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낼 권리와 동시에 존재하는 화내지 않을 고귀한 권리. 옛날 어느 마을에 유난히 몸집이 통통하여 친구들로부터 장창 놀림을 받던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짓궂은 놀림은 소년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심어주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웃거나 놀릴 때마다 소년은 주체할 수 없는 화를 터뜨리며 거칠게 싸움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에 늘 가슴 아파하던 소년의 어머니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선생님은 소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얘야, 친구들이 너를 놀리는 말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 어떻겠니? 그들이 웃든 말든 네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니? 그러자 소년은 억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애들이 저를 계속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비웃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저명한 심리학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는 소년과 평소 그를 즐겨 놀리던 친구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다 함께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자. 잠시 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 소년을 마음껏 놀려도 좋아. 어떤 말을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절대로 손으로 때리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년아, 만약 네가 지금부터 정확히 5분 동안 친구들의 모든 놀림과 조롱을 듣고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속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면 너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여 상금으로 500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면 게임은 즉시 중단되고 저 친구들 팀이 승리하게 되는 거란다. 소년은 게임 규칙을 듣자마 점차 눈을 반짝이며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만약 제가 500원을 받게 되면 저는 그 돈으로 꼭 새 자전거를 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소년을 짓궂게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뚱뚱한데 자전거에 앉으면 아마 바퀴가 펑 하고 터져버릴걸? 전문가는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건 한번 해봐야 알겠지. 만약 네가 정말로 화를 낸다면 저 500원은 고스란히 저 친구들 차지가 될 것이고 그들은 너를 실컷 놀리고 돈까지 벌게 되는 아주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란다. 마침내 게임이 시작되자 친구들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소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순간 소년이 분노를 터뜨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소년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절대로 화내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곧 500원이 생길 테니까. 정확히 5분이 흐른 후 소년을 놀리던 친구들은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소년은 끝까지 평정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자랑스럽게 500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심리학 전문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상금을 1000원으로 올리고 게임 시간은 5일로 늘린다. 만약 네가 앞으로 5일 동안 친구들로부터 뚱뚱이라고 놀림을 받아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네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제안을 들은 친구들은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얼마 후 심리학 전문가는 소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당연히 화를 낼 권리가 있단다. 때로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정말로 너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선생님은 오늘 너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해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내게는 화를 낼 권리가 있는 것과 동시에 화를 내지 않을 권리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화를 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너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다. 이 특별한 심리 실험은 소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더 이상 전혀 화를 내지 않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 역시 수많은 감정적 반응 중 하나이며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학창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던 체중 문제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힘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실로 훌륭한 실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놀리거나 비난하는 그들의 행동 자체를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단지 그들의 놀림이나 비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것인지 우리 자신의 선택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연히 분노할 권리가 있고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낄 권리가 있으며 때로는 절망감에 휩싸일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는 그 모든 어두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밝고 즐겁게 살아갈 고귀한 권리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으며 거기에는 어떤 정해진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감정의 경랑을 잠재우는 내면의 힘을 지닌 이들의 특징, 자신의 복잡다단한 감정을 능숙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을 갖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감정의 방임에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며 삶의 모든 순간의 품격과 절제를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내려놓음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인생의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들로 인해 타인과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그저 온화한 미소와 함께 그것들을 가볍게 지나쳐 보낼 줄 아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그들 앞에서 오늘 공기는 유난히 달콤한 맛이 나는군요. 와 같이 다소 황당하고 비논리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굳이 반박하거나 논쟁하려 들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자신의 본질적인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는 대신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감정의 경랑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연약하거나 순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과 같은 강인함과 회복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실로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완벽주의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함정, 그리고 기대로부터 비롯되는 그림자.
어째서 당신은 종종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엄격한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불완전함 속에서 비현실적인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성의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과 행동 양식을 기대하고 요구하며 만약 누군가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즉각적으로 실망하고 분노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모든 훌륭하고 아름다운 특성들, 예를 들어 정직, 친절, 관용, 인내 등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스스로를 연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감정의 완벽함, 또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타인으로부터 완벽한 감정적 반응이나 태도를 기대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와 동등한 수준의 성찰이나 요구를 하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숨겨진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과 잣대를 사용하여 그들을 평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교묘하게 통제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암묵적인 통제와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극심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반응이나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을 때 당신은 갑자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쾌하다고 느끼며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순간 당신의 분노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객관적인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내면에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당신의 주관적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가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성급하게 단정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애초에 그 사람에 대해 그 어떤 특정한 기대도 하지 않았다면 설령 그가 당신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든 당신은 결코 그렇게까지 심한 분노나 실망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대신 먼저 당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분노를 파괴적으로 터뜨리는 대신 지혜롭게 표현하는 기술. 당신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경랑에 휩쓸려 통제력을 상실하는 대신 오히려 그 분노라는 감정을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의식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이기에 격렬한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맹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단지 폭발시키기보다는 훨씬 더 성숙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한 중견기업의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업 파트너의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분명히 매우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결코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우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상호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2번이나 이 중요한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로 인해 저는 지금 매우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을 퍼붓지 않고 단지 자신의 정당한 감정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력한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직 우리의 감정이 안정되고 평온할 때만이 우리 내면의 깊은 지혜가 빛을 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의 뇌 또한 최적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너무나 강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에 너무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의 안정이란 결코 분노를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만 분노를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부디 사소한 일에 항상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분노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며 단지 그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거나 충동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가장 현명하고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분노의 표출, 수동적 반응이란 당신이 타인의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에 의해 쉽게 격분하고 그들의 감정적 조종에 휘둘리며 결국 당신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분노의 표현, 능동적, 의식적 소통이란 당신이 자신의 정당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주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 관계, 직장 내 동료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침착함과 이성을 유지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하며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파괴적으로 통제당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심리학적 통찰에서 길어 올린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황금률, 우리의 복잡하고 미묘한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이끌어줄 5가지 중요한 금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 허락하지 않는 한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진정한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자극은 단지 자극일 뿐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워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의 내면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그 원인을 외부의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그들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당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며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책임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거나 그들의 감정적 문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려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몫이며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 온전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곧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특히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바로 그 순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의 사고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 당신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며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변하는 것이지 결코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감정이 당신을 찾아오든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수용하고 충분히 느껴주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들은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당신 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오한 원칙들을 당신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감으로써 당신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더욱 견고하고 평온하며 깊은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